전 세계 IT 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들이 입이 마르게 칭찬했던 이 천재. 한국인 개발자, 실리콘밸리의 초고액 연봉을 걷어차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빌 게이츠가 직접 모셔가려고 했던 한국인. 그런데 그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키워낸 세계 1위 알고리즘 천재 그는 왜 대한민국을 택했을까요?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낳은 가장 독보적인 천재 개발자의 숨겨진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혜라고 해요. 올해 18살이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학생이죠. 저희 가족은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아빠는 컴퓨터 엔지니어이고 엄마는 마을의 작은 서점에서 일하세요. 어릴 때부터 책과 컴퓨터 사이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코딩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있어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코딩이 저한테는 말보다 더 익숙한 언어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 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 저는 아빠의 낡은 노트북을 붙잡고 뭔가를 계속 클릭하고 있었어요. 숫자, 기호, 낯선 단어들 그건 바로 코드였어요. 저한테는 이게 현실보다 더 쉽게 이해됐어요. 제가 사는 작은 마을에서는 컴퓨터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코딩을 아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코딩이 마치 마법 같았어요. 처음으로 단순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화면 위에서 점이 움직이게 했을 때 제 안에서 뭔가 확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이걸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마법 같은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은 제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은 운동장에서 뛰어놀거나 아이돌 이야기로 떠들었지만 저는 늘 조용히 책상에 앉아 코드 생각을 했어요. 코딩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은 그게 뭐가 재밌어? 하면서 관심 없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모든 활동을 해도 저는 자연스럽게 한쪽에서 빠져 있었어요. 다들 저를 조용한 애로 여겼고 어떤 친구들은 너는 왜 맨날 노트북만 들여다봐 라며 장난스럽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웃고 말았어요. 어차피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10살이 됐을 때 저는 꽤 복잡한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그걸 본 아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아빠는 컴퓨터 엔지니어였는데도 화면을 보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지혜야, 이거 내가 다 만든 거야?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빠는 아무 말 없이 계속 화면을 바라보셨어요. 그날 밤 아빠가 누군가와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좀 달라. 우리가 보는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 같아. 학교에서는 아무도 코딩에 관심이 없었어요. 친구들은 어렵고 재미없는 거라고 했고 선생님들은 칭찬은 해주셨지만 사실 제가 뭘 하는지 제대로 아는 분들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전국 코딩 대회 참가자를 모집했어요. 저는 그냥 호기심에 신청했어요. 한번 해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었죠. 대회장에 도착하니 고등학생들 뿐이었어요. 다들 키도 크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미 IT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중학생이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제 길 잃은 거 아냐? 중학생이 왜 여기 있어?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첫 번째 문제가 화면에 떴어요. 엄청 어려운 문제였어요. 주위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들 진지한 얼굴로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손을 움직였어요. 30분 후, 저는 문제를 다 풀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다들 여전히 고민하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제출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화면이 환하게 빛났어요. 한 명이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속삭였어요. 그들은 모니터를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저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 대회장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끝낸 거야? 심사위원들이 제 코드를 꼼꼼히 확인하더니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결승 진출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중학생이, 그것도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고등학생들을 이기다니? 다음 날, 제 이름이 뉴스에 나왔어요. 기자들은 저를 코딩 천재라고 불렀고, IT 회사들에서 이메일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저를 인정한 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했고, 몇몇은 아빠가 도와준 거라고 의심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개발자가 아니라 그냥 기술을 조립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대회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일이 벌어졌어요. 한 미국 대학의 컴퓨터공학 교수님이 제 코드를 보고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셨거든요. 내가 만든 알고리즘을 보고 깜짝 놀랐어. 미국에서 공부할 생각은 없니? 교수님은 저를 특별 프로그램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13살짜리 한국 중학생이 미국 대학의 연구 프로그램에 초청을 받는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아빠와 엄마는 고민 끝에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셨어요. 우리 가족이 다 함께 가는 건 어때? 아빠는 해외 발령을 신청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지사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셨어요. 엄마도 서점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모두 함께 미국으로 떠나게 됐어요. 한국을 떠나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컸어요. 낯선 곳에서 시작한다는 게 쉽진 않겠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더 큰 세상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저 이지혜라는 이름이 곧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거라는 걸. 미국에서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특별한 영재 학교에서 저희 세상은 숫자, 코드,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저는 인공지능에 관한 책을 읽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아이디어를 적으며 몰두했어요. 어떤 학생들은 운동이나 음악을 좋아했지만 저는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즐거웠죠.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면서 기대도 컸지만 적응이 쉽지는 않았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학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익숙한 얼굴 하나 없는 풍경에 가끔 외롭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는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웃고 떠드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숫자와 알고리즘은 저에게 변하지 않는 언어였어요. 수학 문제를 풀 때면 어디에 있든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코드를 짜는 순간만큼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를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문제를 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때마다 낯선 환경에서도 저만의 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느 날 오후 마지막 종이 울리고 다들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저는 학교에 남아 있었어요. 하루 종일 수식을 붙잡고 씨름했는데 답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잡히지 않았어요. 도서관은 너무 시끄럽고 컴퓨터실은 붐비고 기숙사에는 방해 요소가 많았어요. 저는 조용한 곳이 필요했어요. 텅 빈 복도를 걷다가 우연히 여자 화장실 앞에 섰어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을 곳이었죠.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살짝 밀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딱 좋았죠. 차가운 타일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무릎에 올리고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고 머릿속에서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형광등이 웅웅 소리를 내며 빛나고 멀리서 자판기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완전히 집중했어요. 시간 감각이 사라졌어요. 학교 방송에서 제 이름이 불렸을 때도 듣지 못했어요. 발소리가 복도를 뛰어다니는 것도 몰랐고 선생님들과 경비원이 교실 하나하나를 돌아다니며 저를 찾고 있는 것도 알지 못했어요. 제 세상은 오직 노트북 화면 속 코드뿐이었어요. 그리고 문이 벌컥 열렸어요. 날카롭고 다급한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냈어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들자 눈앞에는 레이놀즈 선생님이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화가 난 듯하면서도 안도한 표정이 섞여 있었어요. 뒤에는 다른 선생님 두 분과 경비원 한 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냥 아이디어가 떠올라서요. 저도 모르게 더듬었어요. 조용한 곳이 필요했어요. 선생님의 시선이 제 노트북 화면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더니 얼굴이 다시 한번 변했어요. 화가 난 표정이 사라지고
이번에는 당황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이게 뭐죠?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어요. 라이만 알고리즘을 최적화한 거예요. 효율성을 30%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레이놀즈 선생님은 안경을 고쳐 쓰고 코드를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다른 선생님들과 눈을 마주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나 선생님은 말을 멈추고 잠시 생각하셨어요. 그러고는 다른 선생님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대단한데요. 일주일 뒤, 제 연구 결과는 학술지에 보내졌어요. 전문가들이 검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이름이 기사와 학술 포럼에서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 분야에서 저를 진지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저를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 MIT의 저명한 컴퓨터공학 교수님이 저를 보고 싶다고 초청까지 받았어요. 선생님들은 제가 아직 어려서 망설여졌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가보고 싶다고 말했죠. 하지만 사실 저는 그저 조용히 생각할 곳이 필요했을 뿐이었어요. 보스턴 공항에 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벽처럼 저를 덮쳤어요. 서울의 겨울도 쌀쌀하긴 했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바람이 코트를 뚫고 그대로 스며들었어요. 목도리를 꽁꽁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드디어 시작이에요. 새로운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 MIT는 상상했던 그대로였어요. 높은 건물들, 바쁘게 뛰어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은 제가 책에서만 보던 이론들을 토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쉽진 않았어요. 저는 또래보다 어렸고 외모도 달랐어요. 말투도, 습관도, 누군가를 만날 때 살짝 고개를 숙이는 작은 행동마저도 저를 외국인으로 보이게 했어요. 친절한 학생들도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복도에서 이런 말들을 들은 적도 있어요. 장학금 덕분에 온 거 아냐? 한국. 거긴 서양 기술만 따라하는 나라잖아. 그 말들이 꽤 아팠어요. 당장 반박하고 싶었어요. 한국의 역사, 혁신, 끈기에 대해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로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행동으로 보여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어려운 문제를 풀었고 프로그래밍 실력을 갈고 닦았어요. 다른 학생들이 파티를 즐기는 동안 저는 기숙사에서 코드를 짜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했어요. 그러다 구글 코드잼에 대해 알게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프로그래밍 대회 중 하나였죠. 수천 명의 최고 프로그래머들이 참가하는 대회였어요.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저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었어요. 대회는 정말 치열했어요.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문제는 점점 어려워졌어요. 손가락이 키보드를 쉴 새 없이 두드렸고 머릿속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긴장감이 컸지만 저는 그런 압박 속에서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증명하는 과정이었어요. 마지막 점수가 발표되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제 이름이 맨 위에 있었어요. 저는 대회 역사상 최연소 챔피언이 된 거예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이메일함에는 축하 메시지가 가득 찼어요. 심지어 빌 게이츠도 직접 편지를 보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모두가 당연히 수락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교수님들도 축하해 주셨고 저를 무시하던 학생들도 갑자기 친구가 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아직 배울 것이 많아요. 제 목소리는 분명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의무가 있어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이내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이런 기회를 거절하는 걸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가야 할 길을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방식으로 나라를 지키기로 했어요. 총을 들고 전장에 서는 대신 보이지 않는 디지털 위협과 맞서는 길을 택했죠.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로서 저는 누구도 쉽게 뚫을 수 없는 보안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단순히 해킹을 막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제 성과는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세계적인 기관에서 저를 스위스로 초청해 제 연구를 발표해 달라고 했어요. 정말 멋진 기회였죠. 하지만 동시에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도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파격적인 제안을 들고 왔어요. 어마어마한 연봉과 최고의 연구 환경, 그리고 세계적인 엔지니어들과 함께할 기회까지요. 미국으로 가면 경제적인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제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한민국은 저에게 교육과 기회를 주었고, 저를 성장시켜 준 곳이에요. 이제는 제가 보답할 차례였어요. 그렇게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AI 기반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네오코어를 창업했어요. 제 목표는 명확했어요. 세계적인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인정할 만한 기술을 만드는 거였죠. 하지만 창업의 길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험난했어요. 투자자들은 의심했어요.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이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비웃기도 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는커녕 국내에서도 투자받기가 쉽지 않았죠. 솔직히 저도 가끔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밤낮 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저와 제 팀은 한계를 시험했어요. 작은 팀이었지만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어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은 냉정했어요. 자금이 바닥나면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그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오랫동안 저를 응원해 주셨던 교수님이었어요. 너는 이미 역사를 만들었어. 이제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돼. 그 한마디가 다시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실패가 저를 정의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몸을 추스르는 대로 다시 일어나 제 꿈을 위해 싸울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를 지키는 일은 저에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제 사명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도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파격적인 제안을 들고 왔어요. 어마어마한 연봉과 최고의 연구 환경, 그리고 세계적인 엔지니어들과 함께할 기회까지요. 수년 동안 AI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몰두했지만 이제는 더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모든 아이가 쉽게 코딩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아침이 밝아올 때쯤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네오코어는 방향을 바꿔야 했어요. 단순한 코딩 교육이 아니라 게임처럼 재미있고 도전 정신을 키워주는 새로운 AI 학습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어요. 인터넷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코드아이라고 지었어요. 처음에는 투자자들이 회의적이었어요. 최첨단 AI 회사를 교육 플랫폼으로 바꾸겠다고요. 어떤 투자자는 믿기 어렵다는 듯 말했어요. 그게 수익이 날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AI를 훈련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 수 있다면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미래는 코딩을 아는 사람이 주도하게 될 거예요. 일부 투자자는 등을 돌렸지만 제 비전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드아이를 개발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코드아이는 출시되자마자 한국 전역의 학교에서 도입됐어요. 특히 시골 학교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컴퓨터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들이 코딩을 배우기 시작했고 몇 달 만에 대회에서 우승하는 학생들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코드아이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여러 비영리 단체와 교육기관들이 개발도상국에 이 플랫폼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도 아이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코딩을 배웠고 국제 코딩 대회에서 실력을 겨루는 수준에까지 올랐어요. 어느 날 가나에서 한 소년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코드아이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컴퓨터가 부자들만 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도 만들 수 있어요. 언젠가 저만의 AI를 만들 거예요.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러 번 다시 읽으면서도 감동이 가시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네오코어를 만든 이유였어요. 단순히 AI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한국은 원래도 기술 강국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나라가 아니라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다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제안이 여기저기서 쏟아졌어요. 미국과 유럽의 대형 IT 기업들이 네오코어를 사고 싶어 했죠. 곳은 수조 원을 제시했고 심지어 구글에서도 최고 경영진 자리까지 내밀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제 미션은 끝나지 않았어요. 회사를 팔았다면 단숨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돈이 아니라 더 큰 목표를 위해 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확장을 선택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디지털 실크로드를 시작했어요. 목표는 단순히 코딩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 사는 아이들에게 미래를 선물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작은 쉽지 않았어요. 인터넷조차 연결되지 않은 마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위성 인터넷 기업들과 협력해 컴퓨터조차 본 적 없는 곳에도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해냈어요. 불과 5년 만에 디지털 실크로드는 150개국 이상에 도달했고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었어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의 학교들이 제 플랫폼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각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대한민국은 남들을 따라가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끌고 혁신하며 영감을 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대한민국의 일부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 거리를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반짝이는 빌딩들 사이를 지나며 지난 날을 떠올렸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단지 꿈만 가득했던 어린 학생이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혼자서 모든 걸 버텨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됐어요. 물론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수많은 장애물과 벽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저처럼 꿈꿀 수 있게 됐어요. 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어요. 세계 곳곳의 어린 프로그래머들이 제 이름을 듣고 생각했어요. 지혜 씨도 해냈잖아.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게 제가 이룬 가장 큰 성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돈과 명예를 모두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뿌리치고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 남은 이 천재 개발자. 과연 여러분이라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 세계 최고 인류 기업을 거절한 대범함이 다시 한번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천재 개발자. 하지만 그는 결국 가장 소중한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돈과 명예, 모든 걸 가질 수 있었지만 그가 선택한 건 오직 조국이었죠. 여러분이라면 같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남의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혁신을 만들어가고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가 왔죠. 하지만 이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한국이 IT 강국으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세계적인 IT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는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응원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욱 감동적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